한국화학연구원 바이오화학연구센터에서 포닥으로 일하고 있는 이일규라고 합니다. 앞서 많은 박사님들께서 RNA와 DNA 관련 연구를 발표해 주셨는데 제가 하던 연구가 이쪽 분야랑 좀 맞지 않는 것 같긴 한데 저희 화학연구원에서 실용화 연구를 재미있게 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을 가지고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아카시아 목재 원료, 즉 이 목질개 바이오매스로부터 다양한 산업 미생물 발효에 적합한 고농도 발효당을 생산하는 연구에 대해서 오늘 발표를 하겠습니다. 전 세계 에너지 공급원을 보면 화석연료는 80%에 해당할 정도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2030년에도 여전히 80% 정도를 육박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화석연료의 연소에 의해 이산화탄소의 발생량은 10년 후에도 한 50% 정도 더 증가할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기후변화와 에너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전 세계적으로 정부 차원에서 강력한 규제를 통제하고 있고 다양한 대체 에너지 자원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 최대 수혜가 되는 산업은 신재생 에너지 산업이 될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더욱이 2011년도에 후쿠시마 원전 사고 폭발로 인해 방사능 오염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바이오 에너지나 신재생 에너지와 같은 그 산업들이 더욱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세계 주요국들의 친환경 에너지 정책을 다양한 형태로 추진되고 있는데요. 이런 신재생 에너지의 역할은 에너지 수급 보조를 청정 에너지 중심으로 개편을 하고 경제 성장과 화석 에너지 수요 증가의 비동조화를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요 국가들이 친환경 정책을 이끌어 주도해 나감에 따라 신재생 에너지의 성장은 더욱 확대가 되었고 기존의 수력 에너지의 정책에서 풍력과 태양광 에너지로 구조가 전환이 되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탈원전 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이 되었고 특히 독일에서는 모든 원전을 단계적으로 폐쇄할 계획을 갖고 있고 프랑스와 같은 경우는 75%에 차지하는 원자력 비중을 50%로 감축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좀 원자력을 연구하시는 분이 없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세계 신재생 에너지 프로젝트 설비 현황을 보면 수력 에너지는 2008년도에 80% 정도에서 10년이 지나 2017년도에는 50%로 확 줄었습니다. 이에 반해 풍력과 태양열 에너지는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고 특히 이 태양열 에너지는 동기간 다른 신재생 에너지에 비해 비약적인 증가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반면 바이오 에너지 관련해서는 설비가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설비의 양으로 보면 증가를 했겠지만 퍼센트로 따지면 5%로 계속 동일한 추세를 보였습니다. 이 바이오 시장은 전 세계적으로 중국, 미국, 브라질 정도만이 좀 주도를 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는 전 세계적으로 바이오 시장이 좀 더 계속 확대될 것으로 예상을 했었는데 이게 왜 이렇게 축소가 됐는지 그리고 현상을 유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국제 유가의 하락입니다. 10년 전 정도까지만 하더라도 기후 변화 혈압이다. 그다음에 오일 원유가가 계속 증가함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기업이라든지 정부 차원에서든지 바이오 산업에 많은 투자를 했습니다. 근데 한 2015년도쯤 해서 기업 쪽에서 바이오 산업에 발을 좀 손을 떼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는 중동 산유국을 중심으로 원유가 과도하게 공급이 되어서 배럴당 한 125달러에 해당하는 원유가 25달러로 하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회사에서는 바이오 시장에 돈을 투자하는 것을 막는 셈이죠. 그래서 바이오 시장이 좀 더 위축이 되었고요. 두 번째로는 셰일가스의 발전을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이 셰일가스의 개발 초기 단계인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이 셰일가스의 생산가가 원유의 한 2배 이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는 이 셰일가스의 개발 기술이 많이 개발이 되었고 생산 단가가 30달러 미만으로 개발할 수 있게 되어서 이 셰일가스 때문에라도 바이오 시장은 좀 더 죽게 되었고요. 바이오 에너지의 원료가 되는 감자나 전분의 전분계 바이오매스의 원료가가 상승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 세계적으로 그 인식 자체가 좀 더 환경 오염에 대한 인식 자체가 좀 더 누그러들었고, 그다음에 그 기후 변화 협약에 별로 관심이 없는 트럼프의 미국 정부가 들어섬에 따라 이런 바이오 시장에서 조금 쇠퇴하게 된 게 아닌가 예측을 해봅니다. 하지만 그 포스트 사이클링에 의해 원유가는 언젠가는 다시 오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 악화되어가는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바이오 에너지와 바이오 관련 산업은 더욱더 확대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 바이오 슈가는 목질계 바이오매스의 발효 원료당으로서 석유 화학에서는 그 원유가 그 기본 물질이듯이 바이오 화학에서는 이 바이오 슈가가 바이오 연료나 바이오 케미칼을 생산하는 원료 물질입니다. 이 바이오 슈가라는 단어는 1999년도에 처음으로 쓰였고요. 이 바이오매스는 식용인 1세대 바이오매스, 비식용인 2세대 바이오매스, 그리고 미생물을 이용하는 3세대 바이오매스로 나뉘어집니다. 이 바이오 슈가는 이 1세대 바이오매스인 식용 바이오매스의 원료당과 구별되는 개념으로 이 비식용 바이오매스인 2세대 바이오매스로부터 나오는 발효당을 일컫습니다. 이 목질계 바이오매스의 화학적 구성 요소는 크게 셀룰로스, 헤미셀룰로스, 리그닌으로 나뉩니다. 이 셀룰로스로부터는 주로 육탄당인 글루코스, 포도당을 얻을 수가 있고, 이 헤미셀룰로스로부터는 오탄당인 자일로스 목당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식이섬유의 일종인 자일란을 효소 분해하여 이 고부가 가치 물질인 자일로 올리고당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페놀엑스 중합체인 리그닌에 관한 연구는 아직까지 좀 미비하지만 최근 들어는 우레탄이나 플라스틱을 생산하는 고부가 가치 산업 연구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석유화학 산업이 가치가 인정을 받는 것은 원유가 하나도 버리는 물질이 없이 최대한으로 다 활용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이오 화학 산업이 그 석유화학 산업처럼 가치가 인정받으려면 이 바이오 물질이 리그노셀룰로스 물질이 갖고 있는 이 셀룰로스, 리그닌, 헤미셀룰로스 물질이 모두 다 버리는 물질 없이 가치 있게 활용돼야 될 것입니다. 그 포도당을 추출해서 에탄올을 생산하기 위한 전체적인 공정을 간략하게 설명드리자면, 먼저 그 물리학적 전치를 통해서 리그노셀룰로스 구조를 깹니다. 예를 들어 열수 처리를 하면 헤미셀룰로스 성분은 먼저 수용성으로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남은 고용분에 셀룰로스와 리그닌만 남게 되는데, 이후에 효소당화나 산당화를 통해 이 셀룰로스 성분이 글루코스 단당류로 전환이 되고요. 이렇게 생산된 글루코스 단당류는 발효를 통해 에탄올이나 다른 그 화학적 산물로 전환이 되어지게 됩니다. 이 목질계 바이오매스를 다루는 여러 회사들이 있었는데요. 그 인비콘이나 뉴폼, 레메틱스 등 이런 다양한 회사들은 각자의 고유한 전처리나 당화 방법을 가지고 이 바이오매스를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최종 프로덕트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이 프로세스 중에 전처리가 필수적인데요. 초본계 바이오매스나 목본계 바이오매스를 처리하기 위한 이 전처리 방법으로는 오토하이드롤리시스, 그다음에 붉은 황산 전처리, 아모니아 처리 등이 있습니다. 보통 이 목본계 바이오매스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이 초본계 바이오매스보다 좀 더 강한 조건의 전처리가 필요한데요. 이 목본계 바이오매스는 초본계 바이오매스와의 차이점은 쉽게 말해서 리그닌 함량의 정도의 차이에 둘 수가 있는데요. 초본계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억새나 볏짚을 들 수가 있고요. 목본계 바이오매스는 쉽게 말해서 그냥 통나무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들어는 이 바이오 시장이 많이 감소가 되어서 많은 기업들이 도산했다고 알고 있는데, 국내에서는 저희 한국화학연구원과 더불어 GS칼텍스나 CJ제일제당 같은 회사에서 계속 이런 연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 한국화학연구원에서 선택한 전처리 방법은 다양한 전처리 방법 중에서도 이 열수 처리 방법을 선택하였습니다.
저희가 열수 처리 방법을 선택한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는 헤미셀룰로스 성분을 최대한으로 활용하기 위함입니다. 이런 목질계 바이오매스를 열수 처리를 하면 먼저 마일드한 조건에서 헤미셀룰로스 추출률이 최대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 이 전처리 조건의 가혹도를 조금 더 높이면 이 셀룰로스 성분이 조금 더 와해가 되고 나중에 효소 당화를 통해 이 글루코스 추출률을 맥시멈으로 올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 열수 처리를 초공계에 적용을 하면 이 헤미셀룰로스 추출이 맥시멈이 되는 경우와 이 글루코스 포도당이 추출률이 맥시멈이 되는 경우가 타협이 전처리 조건이 타협이 가능합니다. 이 갭이 상당히 좀 좁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초공계와 같은 경우는 열수 처리를 하면 원스텝 정처리가 가능한데 이 목공계 바이오매스와 같은 경우는 이 헤미셀룰로스 추출률이 최대가 되는 지점에서 이 글루코스 추출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이 목공계에 열수 처리를 적용하면 헤미셀룰로스를 먼저 추출한 다음에 다시 한번 전처리를 하는 투스텝 전처리를 적용을 해야 됩니다. 이 투스텝 전처리는 나중에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화학연구원에서 개발하고 있는 크립트 바이오 슈가의 공정 모식도입니다. 초공계 바이오매스로는 억세나 이 팜 공과방 같은 EFB를 사용하였고, 목공계 바이오매스는 아카시아나 유칼립투스를 사용하였습니다. 세부 공정을 설명드리면 먼저 바이오매스가 이 톤백으로 굉장히 크게 수입을 해오는데 이 톤백에 들어있는 바이오매스를 먼저 건조 분쇄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 수용성 추출 성분을 추출하고 전처리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트윈스크류 밀링 스틱 분쇄를 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열수 전처리를 하고 고액 분리를 하여 헤미셀룰로스 추출물을 최대한 회수를 하고요. 그리고 남겨진 고형분을 효소당화를 하게 되는데 이 효소당화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물리화학적 후처리를 하게 됩니다. 이후 효소당화를 하고 나면 고액 분리를 하고 액상으로는 글루코스 포도당이 나오게 되고요. 남은 고형분에는 리그닌이 많이 남게 되는 당화 잔사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 헤미셀룰로스 성분과 이 수용성 추출물 그리고 리그닌을 회수하여 이용하는 연구도 같이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멤브레인 농축을 하여 포도당 농도를 30% 정도까지 농축을 할 수가 있게 되고요. 그리고 이를 필요로 하는 수요기관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프로세스들은 다 파일럿 스케일로 진행을 하였고 지금 울산 저희 화학연구원에 이 플랜트 시설이 지금 현재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수행하는 것은 산업부 과제이고 최소량의 효소만을 사용하여서 초공계는 85%, 목공계는 80%의 포도당 수율을 달성하는 것이 저희 과제의 최종 목표입니다. 초공계 바이오매스의 포도당 수율을 보면 열수 처리를 했을 때 목표 수율은 85%를 훨씬 상회하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이 한 장의 그래프를 얻기 위해서는 제가 지금 간략하게 보여드렸지만 굉장히 몇 년간 많은 노력을 했고요. 이 당수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의 노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초공계는 그래도 이렇게 목표 달성을 해서 성공적인 프로젝트가 이루어졌는데 문제는 이 목공계 바이오매스인 아카시아입니다. 이 아카시아는 리그닌 함량이 26%로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유칼립투스와 같은 경우는 30%가 훨씬 넘어갑니다. 이 아카시아 목공계 바이오매스가 당을 뽑아내는데 리그닌 함량이 높은 게 왜 이렇게 문제가 되냐면 리그닌이 높으면 그 효소 당화를 할 때 효소가 셀룰로스에 붙은 게 아니라 이 리그닌에 흡착이 되어서 이 당화 효율을 낮추게 되는 것입니다. 아카시아를 열수 처리를 하면 200도 10분 정도 처리를 하면 한 50% 정도 나오는데 전처리 가혹도를 좀 더 높여서 200도 30분으로 하면 한 65%까지 15% 정도를 높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200도 30분의 전처리 가혹도가
높게 되면 글루코스 효율은 추출률은 높아지지만 이 헤미셀룰로스의 가수 분해율이 한 30% 정도로 낮게 돼서 이 열수 처리를 포함한 이 투스텝 전처리가 요구가 되어지는 것이고요. 이 투스텝 전처리를 적용하기 전에 가장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진 물구나무산 전처리를 아카시아 처리에 적용을 해보았습니다. 이 물구나무산 전처리는 그 하이드롤리시스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요. 헤미셀룰로스 성분이 자이로스 단당류로 좀 전환이 되어서 나온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열수 처리와 비교를 했을 때 동일한 당수율을 얻기 위한 전처리 조건에서 이니비터의 생성이 물구나무산이 더 적었습니다. 최종 그 물구나무산 전처리 결과를 간략해 보면 그 디스크 리파이닝 후처리를 통해 당수율을 한 10% 정도 높일 수가 있었고요. 한 200도 오븐의 최적 조건에서 물구나무산 전처리는 열수 처리에 비해 한 15% 정도 높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낮은 당수율을 포도 당수율을 보완하기 위해 효소 당화시에 소이프루틴을 첨가하였는데 여전히 그 74% 정도로 80%의 목표수를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이 소이프로틴의 역할이 효소 당화를 할 때 이 셀룰로스를 분해한다는 그런 역할은 아니고요. 그 리그닌 표면에 소이프로틴이 좀 더 많이 흡착이 되어서 효소가 좀 더 셀룰로스를 분해하는 것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열수 처리를 하고 난 다음 석회 2차 전처리를 하는 것을 보완해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석회 전처리는 초공계 바이오매스에 적용이 되는데 뭐 1차 전처리를 원스텝으로 처리를 하는 경우도 있고 열수 전처리를 하고 나서 투스텝으로 석회 전처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석회 전처리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셀룰로스 소모가 없이 디리그니피케이션이 가능하다는 점이고요. 일반적으로 이 석회 전처리는 고온에서 장시간 이루어지는데 이렇게 하게 되면 리그닌이 상당 부분 많이 제거가 됩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미 열수 처리를 고온에서 한번 진행을 하고 난 후라 에너지 소모도 심하고 그다음에 나중에 파일럿 플랜트에 직접적으로 적용을 하기 위해서 열수 처리를 하고 난 뒤에 석회 전처리를 저온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보통 고온으로 처리를 하면 리그닌이 분해가 되는데 저온 처리를 하면 디리그니피케이션이 그렇게 원활하게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리그닌 조직이 조금은 와해가 되었는지 상당히 많은 양의 포도당 수율을 많은 퍼센트의 포도당 수율을 높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석회 처리는 보통 산소 처리와 병행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이 산소가 리그닌 분해를 더 촉진시켰고요. 열수 처리와 병행을 하고 나서 석회 전처리를 하였고 이 석회 전처리는 RSM 회귀 분석법을 통해 최적 조건을 도출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열수 처리와 석회 전처리를 하고 효소 강화를 한 결과 52%에서 당수율을 68%까지 올릴 수가 있었고요. 이 68%는 리파이닝을 하지 않은 결과이고 추 리파이닝을 하면 80% 이상의 당수율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이 얻어진 글루코스 포도당을 가지고 에탄올 발효를 했을 때 석회 전처리는 선체 전처리가 오히려 열수 처리나 물구나무산 전처리에 비해 에탄올 수율이 70% 정도로 낮았는데 이 글루코스 포도당에 칼슘염이 좀 남아있게 돼서 이 전체 에탄올 수율을 좀 낮추지 않게 되었나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이 기술이 상용화되기 위해서는 이 칼슘염 제거라든지 칼슘을 다시 재이용하는 기술에 대해서도 좀 더 보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좀 더 이 기술의 상용화 위해서는 페놀릭스라든지 아세틱 애시드와 같은 이니비터들이 추가로 제거되어야 되는 공정이 필요한데 이 분리공정 기술은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 번 더 발표하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